주간 꿀에 또 이겼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리그 2연승을 달렸습니다. 소시에다드전에서도 4골, 바야돌리드전에서도 4골. 이제 4골은 기본이야. 베이직 깔고 가는 거지. 그 정도로 바르셀로나의 득점력은 대단합니다. 물론 경기력에서 수정되고 보완될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초반에 바이카노전에서 무승부를 거뒀지만은 리그 2연승을 달리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야돌리드전부터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바야돌리드전은 말 그대로 압도한 경기예요. 사실 4골에 멈춘 게 좀 아쉬웠어. 레반도프스키가 골대를 맞추는 장면도 있었지만은 레반도프스키, 안수파티, 덴벨레 득점 기회가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대0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더 넣었어야 된다. 더 넣었어야 된다. 더 많은 골을 요구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경기 시작부터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바르셀로나가 계속해서 주도를 했습니다. 물론 후반전에 3대0 이후에 바야돌리드가 몰아치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테오 슈테겐 골키퍼가 2차례 연달아 선방을 하고 줄스 쿤데가 몸을 날리면서 막아내는 장면도 있긴 있었죠.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무실점 경기를 치렀습니다. 바르셀로나 올 시즌 리그 3경기 중에서 2경기나 무실점이네요. 이 얘기는 수비의 안정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더욱더 안정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경기에서 줄스 쿤데가 바르셀로나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줄스 쿤데가 약 60분 동안은 오른쪽에서 라이트백으로 30분 정도는 중앙 쪽에서 센터백으로 뛰었는데 정말로 뛰어난 활약을 펼치더라고요. 특히 패스가 눈에 확확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날카로운 패스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 쪽에서 쓸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났고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은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물론 공격 쪽에서는 레반도프스키의 활약이 정말로 환상적이었어요. 판타스틱! 레반도프스키가 이 경기에서 2골을 넣었는데 사실 레반도프스키는 해트트릭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벼운 몸돌림과 그리고 감각적인 힐킥, 여기다가 강력한 슈팅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경기는 하피냐, 덴벨레도 잘한 경기예요. 사실 이 경기는 거의 다 잘했죠. 정말 눈에 쏙쏙 들어오는 활약을 계속해서 모두가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불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바르셀로나 사비 감독이 이 경기에서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는데요. 테오 슈테겐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는데 올 시즌 테오 슈테겐 심상치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선방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백포라인은 발데, 에릭 가르시아, 아라오, 쿤데입니다. 아라오를 센터백으로 배치를 하고 쿤데를 라이트백에 배치했죠. 그리고 이 경기도 알바 대신 발데가 선발로 출전했어요. 발데의 공격력에 대해서 사비 감독이 높게 평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미드는 페드리, 부스케츠, 가비가 나왔습니다. 부스케츠가 징계에서 돌아온 거죠. 그리고 공격 라인은 덴벨레,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덴벨레하고 하피냐는 위치를 계속 바꿔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피냐가 사실 바르셀로나 데뷔전에서 좀 아쉬웠어요. 왼발킥의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긴장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 경기에서도 초반에는 왼발킥의 정확도가 떨어졌지만은 레반도프스키의 선제골을 돕는 크로스는 완벽했습니다. 수비라인과 골키퍼 사이를 가로지르면서도 바운드 되는 그 패스는 뭐 레반도프스키가 마무리 지으면서 도움으로 기록되기도 했지만은 진짜 완벽한 크로스를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피냐도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덴벨레 있잖아요. 덴벨레가 종종 정말 성의 없이 플레이하거든요. 대충 뛰거든요. 이 경기에서도 종종 대충 뛰는 거 아니야? 얘 진짜 성의 없다. 집중 좀 해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에서 도움도 2개 기록했을 뿐만이 아니라 페드리 골의 도움은 와, 내가 이때까지 본 덴벨레 패스 중에서 최고였어. 이렇게 완벽한 패스를 본 적이 없어요. 공간을 향한 패스, 이 패스의 코스도 정확했고 그리고 페드리가 들어오면서 슈팅하게끔 패스의 강도도 완벽했습니다. 어우, 난 덴벨레 놀라웠다. 물론 덴벨레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골을 넣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덴벨레도 도움을 2개나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라인에 덴벨레, 레반도프스키, 하피냐가 모두 제 몫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미드필더 라인도 제 몫을 했죠. 부스케츠가 상대의 압박이 약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상대가 압박하면 페드리가 내려오면서 도와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비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빠지면서 덴벨레하고 호흡을 맞추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비가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컷백도 많이 시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수비 라인에서는 에릭 가르시아도 안정감을 줬고, 아라우오는 역시 센터백으로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 그대로 벽이더라고요. 그리고 쿤데는 패스를 통해서 공격 전개에 도움을 줬지만 바이든은 직선적으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크로스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르셀로나 이 경기에서 뭐 흔잡을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경기 내용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쪽에서 효과적인 압박이 이루어졌어요. 좌우 측면 공격이 위력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윙어도 그렇고 풀백들도 지원을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라인을 타고 올라오기가, 그리고 밀고 올라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방부터 압박을 하니까 말 그대로 상대는 자신의 진영에 갇혀가지고 탈압박을 못하고 역습을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결국 이 경기는 바야돌리드 진영에서 계속해서 펼쳐지는 모습이 있었죠. 이거는 에릭 가르시아하고 아라오가 상대 스트라이커 세리오 가르디올라를 효과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롱패스를 주더라도 끊고 나서 다시 안쪽으로 볼을 주면서 바르셀로나의 공격이 재차 이어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경기에서는 골이 터져야 돼요. 골이 터져야지만 경기를 쉽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24분 만에 레반도프스키가 선제골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페드리가 전반전에 추가골 넣고, 후반전 들어서 레반도프스키가 다시 한번 골을 넣고, 그리고 종료되기 직전에 세르지 로베르토가 마무리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24분 만에 선제골을 넣음으로 인해서 상대의 의지를 좀 끌어놓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만큼 레반도프스키의 파괴력이 대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레반도프스키가 후반전에 넣은 골 있잖아요. 힐킥을 했는데 상대 맞고 들어간 것. 너무 감각적이라서 깜짝 놀란 그런 골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레반도프스키의 경기였어요. 반면에 바야돌리드 있잖아요. 지난 시즌 세군다 2위를 차지하면서 승격한 팀인데 뭐 1라운드 경기에서 비아레알 상대로 0대3 패배를 당했고, 2라운드 세비야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거든요. 세비야가 폼이 너무 안 좋아. 네, 세비야가 빨리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올 시즌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튼 바야돌리드가 세비야전에서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플랜 A 자체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바야돌리드가 4-2-4-2 포메이션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세리오 가르디올라 최전방에 배치한 다음에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아미, 아구아도, 키케 페레스, 이반 산체스, 그리고 몬추거든요. 그런데 상대를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특히 부스케츠하고 페드리는 묶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부스케츠하고 페드리를 계속 압박하면서 묶으면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 라인이 3선과 2선이 벌어지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측면부터 공격을 전개하면서 단조로운 면이 생기는데, 여기서 압박을 못하니까 결국은 바야돌리드의 라인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2선과 3선의 간격을 좁히고 요 라인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미드필더 지역은 다 바르셀로나의 진영이 되는 거죠. 그럼 바르셀로나는 하고 싶은 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 내내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전반전 바르셀로나가 2대0으로 앞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은 2대0에 멈춘 게 바야돌리드 입장에서는 다행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주도권을 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후반전 들어서 결국은 파체타 감독이 4-2-4-1 포메이션에서 4-2-3-1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줍니다. 로케 메사하고 오스카르 프라노를 투입하면서 중원에서의 기동력을 좀 더 높일 생각을 했고, 계속해서 선수 교체를 통해서 변화를 주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0대3이 된 다음에 몰아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테오 슈테겐의 2차례 선방, 그리고 줄스 쿤데의 6탄 방어가 없었다면은 분명히 바야돌리드도 바르셀로나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이 경기는 0대4로 마무리가 됐죠. 그만큼 바야돌리드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경기가 된 겁니다. 플랜 A부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플랜 B로 바꿨다 할지라도 효과를 보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바야돌리드 이 경기 보면서 느낀 건데, 빨리 컨셉을 잡지 못하면은 올 시즌 잔류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파체타 감독이 어떤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감독들의 인터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비 감독 같은 경우에는 경기 끝나고 나서 만족감을 표하면서도 너무 도취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세비야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대승을 거뒀지만 완벽하진 못했다. 개선해야 할 부분이 존재를 한다. 우린 단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라이오전 무승부가 완전한 재앙이 아니었듯 이번 승리에 도취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요 경기에 바이데가 선발 출전하고 알바, 피케 이런 주장단 선수들, 베테랑 선수들이 계속 제외가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바이데는 좋은 프리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현재 선발 출전하고 있다. 그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그리고 알바도 곧 뛸 것이고 피케도 출전할 것이다. 세비야전 이후 3일마다 경기가 펼쳐지고 우리는 로테이션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데에 대해서 칭찬을 계속해서 했는데요. 사비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레반도프스키, 바이데, 에릭 가르시아 이런 선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칭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이데 선발 출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의 시선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데의 수비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입증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팀을 만났을 때에도 바이데가 수비 쪽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따르는 거죠. 바이데가 계속해서 성장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비 감독이 바이데, 가비 이런 어린 선수들을 기용하니까 스페인 언론 쪽에서는 능력주의라는 얘기를 했어요. 능력을 보고 다른 거 따지지 않고 기용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선수들이 어디까지 잘해줄지, 계속 잘했으면 좋겠다, 쭉 잘해라, 쭉쭉 성장해라,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바이아돌리드의 파체타 감독의 인터뷰를 볼까요? 바르셀로나는 매우 좋은 순간에 있고 압박이 매우 뛰어난 팀이다. 우리는 라리가에서 세군다에서보다 훨씬 빠르게 플레이를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바르셀로나전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선수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웠다. 우리는 상황을 조정해야 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반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시즌 초반에 이 문제점들을 빨리 확인하고 고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바르셀로나전이 상당히 어려웠고 이 경기에서 나름대로 얻은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선수 3명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경기의 MVP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입니다. 레반도프스키가 2경기 연속으로 멀티골을 장렬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라리가에서 득점 1위를 달리게 됐죠. 4골 넣었어요. 현재 라리가 득점 순위를 잠깐 볼까요? 1위는 레반도프스키와 베티스의 보르아 이글레시아스입니다. 그리고 2위는 셀타비고의 이아고 아스파스와 레알 마드리드의 벤제마죠. 지금 4골을 기록하고 있는 레반도프스키, 이글레시아스, 3골을 기록하고 있는 아스파스, 벤제마, 이런 선수들이 올 시즌 내내 득점왕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지만 레반도프스키와 벤제마의 대결, 이거는 엘 클라시코에서도 펼쳐지겠지만은 피치치 경쟁에서도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레반도프스키의 2경기 기록을 볼까요? 출전 시간은 90분입니다. 2골을 기록했고요. 기회 창출을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슈팅 5차례 했는데 한 차례는 골대를 강타했죠. 자, 이 슈팅은 3번이나 되고요. 패스 성공률이 87%예요. 31번 패스했는데 27번이나 패스를 성공시켰습니다. 야, 이거는 스트라이커의 패스 성공률이 아니야. 그 정도로 레반도프스키가 전방 쪽에서도 연계를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드리블 성공도 3차례나 성공을 시켰어요. 드리블 시도를 무려 5차례나 했더라고요. 자기가 윙언제한가 봐. 진짜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 아유, 보물이다, 보물 레반도프스키. 네가 와서 정말 다행이다. 부상만 나가지 말아다오. 나 행복해. 네, 레반도프스키의 활약에 대해서 사비 감독도 당연히 극찬을 했겠죠. 레반도프스키가 이곳에서 공격을 책임지며 변화를 일으키고 어린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탁월한 리더이다. 그가 팀에 있어서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다. 나도 그래. 너는 우리에게 축복이란다. 메시가 떠나서 허허했던 이 공허했던 마음이 너로 채워지는구나. 고맙다, 레반도프스키야.
네, 다음 선수로 넘어갈게요. 주이스 쿤데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이스 쿤데가 바르셀로나에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선수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이야기가 많았지만은 선수 등록이 되면서 이 바야돌리드전에서 선발 출전했죠. 61분에 아라오가 교체되기 전까지는 라이트백으로 뛰었어요. 근데 아라오가 나가고 세르지 로베르토가 들어오면서 세르지 로베르토가 라이트백으로 가고 주스 쿤데가 센터백으로 왔죠. 근데 측면에서도 잘하고 중앙에서도 잘해. 얘는 다 잘해. 네. 출전 시간 90분이고요. 기회 창출 2회, 슈팅 1회, 패스 성공률이 93%입니다. 이 선수가 패스 성공률이 93%인데 패스 성공률이 93%가 된 거는 크로스의 정확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크로스를 3번 시도했는데 한 번도 성공시키지 못했거든요. 근데 롱패스의 정확도는 100%에 가까웠습니다. 롱패스 3차례 했는데 2차례나 성공시켰거든요. 그건 100%는 아니구나. 한 67% 되겠구나. 네. 자, 그리고 공격 차단 1회, 가로채기 1회, 공중볼 경합이 2회 성공인데 100% 성공이에요. 누가 공중볼에 약하다고 했어? 공중볼 경합도 잘합니다. 그만큼 타이밍을 잘 잡고 점프를 한다는 거죠. 몸싸움도 영리하게 하고요. 네, 주스 쿤데가 수비 쪽에서 새로운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경기였어요. 주스 쿤데는 경기 끝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대0으로 승리에 매우 기쁘고 실점 없이 좋은 데뷔전을 치렀다고 생각한다. 라이트백이나 센터백 모두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우승하기 위해 바르셀로나에 왔고 개인적으로 계속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비 감독 같은 경우에도 주스 쿤데를 또 칭찬을 했죠. 주스 쿤데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있다. 앞으로 수비를 아라오와 함께 책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리더십이 있고 볼을 전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훌륭한 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 주스 쿤데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선수는 가비입니다. 가비가 18살이잖아요. 그런데 바야돌리드전 선발 출전하면서 바르셀로나에서 공식 50경기를 소화했더라고요. 어느새 50경기를 뛰었어. 정말로 대단한 선수죠. 출전 시간이 61번이고 슈팅 2회, 기회 창출 1회, 패스 성공률은 88%, 크로스 성공률은 0%였습니다. 4차례 시도를 했지만 연결된 게 없죠. 저는 가비가 선발 출전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드렸어요. 가비도 좀 관리가 필요하다. 18살의 선수이기 때문에 꾸준히 출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매 경기 선발로 뛴다면은 가비도 약간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페드리가 과부하 걸리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가비도 스페인 대표팀에 차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비에게 너무 심한 압박을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프랭키 도용이 있잖아요. 저는 페드리, 부스케츠, 가비보다는 페드리, 부스케츠, 프랭키 도용이 조금 더 미드필드의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프랭키 도용을 선발로 출전시키는 횟수가 늘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프랭키 도용이 남는다면, 잔류한다면,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힌다면 그러면 프랭키 도용이 선발로 출전하는 횟수가 늘어나겠죠. 지금은 그래도 프랭키 도용을 둘러싼 이적설이 있기 때문에 네, 선발로 출전하는 것보다는 교체로 출전하는 모습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자, 가비가 경기 끝나고 나서 바르셀로나에서 공식 50경기를 소화한 사실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다고 해요. 경기 후에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죠. 네, 50경기에 대해 몰랐다. 경기 후에 알게 되었고 항상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매우 행복하다. 나는 노력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고 감독님께서 저에게 주는 자신감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를 둘러싼 간단한 소식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마테오 알레마니 단장이 선수의 이적이 없다면 영입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쿼드는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선수가 나가지 않으면 들어오는 선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우 풀백 그리고 만약에 오바메양과 데파이가 동시에 나간다면은 네, 최전방의 백업 스트라이커 요렇게 이제 영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지금 나갈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
오바메양 첼시하고 연결되죠. 데파이 최근 소시에다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물론 메뉴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대 바야돌리드하고 연결되고 있고요. 브레이스웨이트 이런 선수들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꼭 나가야 되는 선수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선수단 정리가 매우 중요한 바르셀로나입니다. 사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영입한다면 일단 라이트백이 최우선 영입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라이트백으로 아라우오라든가 아니면 줄스쿤데가 나오고 있는데 전형적인 조금 더 공격적인 라이트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포이스하고 연결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고요. 자, 오바메양이 월요일날 자택에서 강도를 당했대요. 새벽 1시에 최소 4명의 복면성 강도가 오바메양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네 강도짓을 했다는 거죠. 네, 오바메양도 그렇고 오바메양 와이프도 그렇고 오바메양 가족을 협박하면서 금품을 탈취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총기하고 쇠파이프를 들고서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스페인 언론이 자세하게 보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뭐 오바메양은 건강하다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즘에 이제 축구 선수들이 강도를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SNS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축구 선수들의 집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 수가 있는 상태니까 강도 사건이라든가 뭐 도둑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관련 소식 주간꿀에 이번 주도 만족하셨나요? 다음 주도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사실 4대 0으로 승리하다 보니까 경기 내용을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게 많지가 않아. 네, 다음 주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내용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세비야여, 딱 기다려. 우리가 간다. 바르셀로나가 간다.